자, 이제 이어서 토지의 인문적 특성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자, 토지는 다양한 용도에 이용될 수 있다. 자, 어떤 토지가 있었을 때 이 토지는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될 수가 있겠죠. 그러한 특성을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 더 내용을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첫 번째, 용도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 A라는 용도에서 B라는 용도로 용도를 옮기는 것을 용도의 전환이라고 하고요. 용도의 경합은요, 경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하나의 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도가 경쟁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세 번째 병조는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의 토지인데 전면부는 상가를 짓고 후면부는 주택을 지어서 하나의 토지라 하더라도 상업용 이용과 주택용 이용이 같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서울의 시그니엘 타워를 보시면은 이렇게 높은 제2 롯데월드 건물에 여기 저층부는 호텔로 이용을 하고 상업적 이용을 하는 거죠. 다음에 여기 고층부는 레지던스니까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고, 뭐 최상층부는 사무실로 이용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건물에도 여러 개의 용도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데 우리 이것을 용도의 병존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었죠. 원칙적으로, 원칙은 뭐였죠? 토지는 뭐가 있다? 부증성이 있다. 토지는 부증성이 있어서 공급의 양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S는 공급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공급이 고정되어 있어요. 자, 토지는 물리적으로 그 양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는 공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공유 수면의 매립이라든가 또는 산지 개간 등등을 통해서 토지의 이용 면적을 더 넓힐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은 부증성의 예외다 아니다?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예외가 아니고, 다만 종전에 이러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었던 토지를 택지라고 하는 또는 뭐 다른 용도의 토지 이용이라고 하는 다른 용도로 용도를 전환시킨 거에 불과해요. 우리 이렇게 토지 용도의 전환을 통한 토지의 공급을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부증성에 의하면 토지의 공급은 늘릴 수가 없지만 토지의 인문적 특성인 용도의 다양성에 의하면 토지 용도를 바꿔줌으로써 용도적 측면에서 또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공급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그래프로 표시하면, 자, 원칙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경제학 그래프는 수직축이 가격이 오고요, 가로축이 거래량이 옵니다. 자, 물리적 측면에서는 토지의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격이 비싸든 가격이 싸든 토지의 공급량은 지구가 처음 생겨날 때 물리적 양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땅값이 아무리 비싸진다고 해도, 땅값이 아무리 싸진다고 해도 본원적으로,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는 지구의 크기, 토지의 크기는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원칙인 거죠. 자, 그런데 인문적인 특성인 용도의 다양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 택지가 비싸져요. 택지가 비싸지고 택지가 부족해지면 농지를 갈아엎어서 택지로 만들거나 또는 임야지를 갈아엎어서 다른 용도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재화, 어떤 용도의 토지가 부족해지고 가격이 상승하면 그 토지의 공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게 돼요. 자, 그 토지의 가격이 비싸지면 공급량이 늘어나고 그 토지의, 그 용도의 토지의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도 적어지게 됩니다. 자, 택지가 부족하면 농경지를 갈아엎어서 택지를 공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토지 공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토지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게 되는 겁니다. 토지가 부족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토지의 공급량도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가격 다원론입니다. 자, 하나의 토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 보니까 각각의 용도마다 각각의 가격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상가를 지을 수도 있고 공장을 지을 수도 있는데 각각의 용도로 건물을 지을 때마다 각각 발생하는 소득이라든가 가치가 있겠죠. 따라서 각각의 용도별 가치가 형성되기 때문에 동일한 토지라고 해도 여러 개의 가격이 형성될 수가 있다 정도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최유효 이용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 가치를 100% 이용하는 것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한다.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토지를 가장 값어치 있게 이용하는 이용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왜 토지는 결국 최유효 이용으로 이용되게 되는가? 자, 토지는 무한히 많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부족해요. 토지는 부족합니다. 토지는 부증성이 있어서 그 양이 부족하고 인위적으로 그 양을 늘릴 수가 없어요. 즉 희소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부족한 자원이 있다면 이 부족한 자원은 펑펑 써야 될까요? 아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값어치 있게 활용해야 될까요?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최대한 아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 자원을 이용하고자 할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은 동시에 어떤 특성도 있다? 바로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자, 토지는 부증성이 있어서 부족하고 희소한데 따라서 아껴 써야 되는데 자, 이 부족한 토지는 한 가지 용도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용도에 이용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용도, 예를 들어서 주상공 세 가지 용도가 있다고 해보죠. 자, 이 세 가지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가 이 부족한 토지를 가장 값어치 있게 활용하는 용도일까?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고민을 해봤더니 셋 중에서 상업용으로 이용할 때 가장 값어치가 높더라 라고 한다면 결국 경합하는 여러 개의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로 토지 이용이 결정된다. 결국 가장 값어치가 높은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상업용이 최유효 이용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 토지가 상업용이라는 용도로 최유효 이용이 결정된 메커니즘을 보니까 두 가지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부동산은 부족하다. 부증성 때문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족한 토지를 아껴 써야 된다. 그런데 동시에 이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이 있다. 여러 가지 용도에 쓸 수 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결합하니까 이 부족한 용도를 가장 값어치 있게 쓰려면 그럴 수 있는 용도로 이 토지를 활용해야 된다. 그 용도가 바로 토지의 최유효 이용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부증성이란 특성과 용도의 다양성이란 이 특성은 두 가지가 합체를 해서 어떤 개념을 만들어낸다. 바로 최유효 이용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다음에 적지론. 적지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토지가 있었을 때 이 토지는 어떤 용도로 이용될 때 가장 값어치가 높게 활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주어진 토지의 용도를 고찰하는 이론이 바로 적지론인데 이 얘기와 굉장히 유사한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병합 분할의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병합은 합치는 걸 얘기하고요. 분할은 반대로 나누는 걸 얘기합니다. 자, 토지를 이용 목적에 따라서 그 크기를 병합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분할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토지를 합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한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병합 분할이 가능한데 첫 번째 시간 측면이에요. 자, 시간 측면은 무엇이냐면요. 토지는 영속성이 있어서 영원히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내용 연수가 50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50년짜리 수명을 가진 건물이 있는데 자, 이 50년을 내가 다 사용하지 않고 이 중에 10년은 다른 사람 A씨에게 세를 줄 수가 있겠죠. 그럼 10년은 네가 쓰고 나머지 40년은 내가 쓸게. 이런 식으로 시간을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자, A씨는 10년을 이 부동산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B씨는 5년을 이 부동산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A씨가 B씨한테 너 그거 5년 쓸 권리 나한테 넘길래? 라고 하면은 A씨가 B씨한테 이 권리를 인수하게 되면은 A씨는 이 건물을 15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간을 합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시간의 병합 분할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면적 측면이 있는데 면적은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토지가 있었을 때 A 토지, B 토지가 있는데 자, A 토지 주인이 B 토지를 사거나 또는 B 토지 주인이 A 토지를 사면 두 토지가 합병되면서 하나의 커다란 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면적의 병합이고요. 자, 반대로 자, B 토지 주인이 토지의 일부를 CC에게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B 토지 요만큼을 C에게 팔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주어진 면적이 쪼개질 수도 있는데 바로 면적의 분할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권리인데요. 자,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자, 100%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무런 권리 제한이 없는 100% 소유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자, 부동산을 내가 갖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형태의 이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운용 이득을 누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자본 이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집의 주인이라면 운용 이득을 얻을 권리도 있고 자본 이득도 얻을 권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세입자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자, 그래서 전세권으로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면은 자, 내가 갖고 있는 100% 권리 중에서 이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전세권자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 전체 권리 중에서 소유자는 이용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이 부동산의 이용권은 전세권자가 이 부동산의 이용권을 갖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 운용 이득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받고 넘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집의 소유자는 나머지 권리 인 여기 자본이득을 획득할 수 있는 나머지 소유권만을 갖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권리를 분할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자, 집주인이 이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물어주고 전세입자를 내보내면 다시 원래대로 요 권리와 요 권리가 합체해서 다시 100% 소유권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권리의 병합이죠. 자, 이런 식으로 시간, 면적, 권리 세 가지 차원, 세 가지 측면에서 병합 분할이 가능하다. 근데 이러한 병합 분할이 왜 가능하다? 토지의 이용 목적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에 2번 합병과 분할에 따라서 증감가, 가치의 증가와 가치의 감가가 각각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합병과 분할을 잘만 하면 가치를 더 높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잘못하면 가치의 감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이러한 현상을 플로테이지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플로테이지, 합병 증감가를 의미해요. 자, 이것이 무엇인지 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도로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도로가 있는데 자, 이렇게 두 개의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 있는 A형 토지는 아주 형상이 좋고 도로에 잘 접해 있는데 뒤에 있는 B 토지는 자루형 토지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당연히 토지 단가를 따지면 A 토지 단가가 비쌀까요? B 토지 단가가 비쌀까요? 당연히 A 토지가 더 땅값이 비싼, 단가가 더 비싼 토지일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근데 만약에 자, A 토지가 1억이라고 하고 B 토지가 5천만 원이라고 해 볼게요. 자, 면적은 그냥 무시하고 A 토지가 1억, B 토지가 5천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만약에 A 토지 주인이 B 토지를 사거나 반대로 B 토지 주인이 A 토지를 사고 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자, 이렇게 합병 후에 누군가가 상대방 토지를 사고 나면 이 전체 토지 가치는 1억 5천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합병 이후에는 1억 5천 이상의 가치가 형성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누군가가 A가 B를 사거나 B가 A를 사고 나면 그 합병 이후의 토지 가치는 2억이 된다고 해 볼게요. 자, 합병을 하고 나면 전체 토지 가치가 얼마나 증가하죠? 플러스 5천이 증가하게 돼요. 자, 이 플러스 5천 왜 증가한 건가요? 자, 1단지로서 개별 토지로 각각 있을 때보다 1단지로서의 형상과 1단지로서의 면적과 1단지로서의 도로 전면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가치 증가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합병 증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플로테이지라고 하는 겁니다. 합병 증가가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는지 아시겠죠? 자, 또 반대로 분할을 통해서 분할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원룸촌에 가시면요. 자, 굉장히 특이한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건물들의
토지의 규모가 유사하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자, 비슷한 크기의 원룸 건물들이 길을 따라서 쪼르르 들어서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원룸 건물들의 크기는 비슷할까요? 왜냐면, 자, 여러분, 사람이 사는 방은요, 창문을 하나씩 끼고 있어야 됩니다. 자, 땅이 굉장히 커요. 만약에 이런 땅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큰 땅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땅이 있는 사람이 커다란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이렇게 한번 지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 테두리를 따라서 방이 들어서겠죠? 이렇게 테두리에 방이 들어서겠죠? 근데 문제는 가운데도 공간이 남으니까 가운데도 방을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비효율적이에요. 이렇게 방을 내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왜 그런 거죠? 자, 사람이 살려면 창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 안쪽에 창문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방들이 나와버리면 이러한 방들은 사람들이 잘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자, 건축비는 들이고 땅은 쓰고 있지만 이러한 방들은 사람들이 안 들어가거나 들어간다고 해도 세를 굉장히 싸게 줘야지만 들어가게 돼요. 따라서 토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건물을 짓지 말고, 자, 이렇게 유사한 토지라면 건물을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적당한 크기, 표준적인 사이즈의 건물 4채를 짓는 게 오히려 건물의 활용도가 더 높아진단 말입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자, 큰 토지 한 덩이로 쓰는 것보다 토지를 적절한 면적으로 쪼개서 쓰는 게 활용도가 더 높아질 때 분할로 인한 가치 증가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합병과 분할을 잘못하면 오히려 감가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이랬을 때 한정 가격이라는 개념이 도출되는데 한정 가격은 무엇이냐? 자, 공개 경제 시장에서 경쟁 시장에서 다수의 매수인과 매도인이 자유롭게 협상과 거래를 해서 형성되는 일반적인 시장 가격이 아니라 한정 가격은요. 자, 반대로 제한된 시장에서 소수의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성립하는 가격을 한정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신다면 그 아파트의 가격은 그냥 시장 가격이에요. 자, 공개된 시장에서 여러 사람의 매수자와 매도자가 경쟁하면서 형성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이고 시장 가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경우에 자, A 토지 주인이 B 토지를 사거나 B 토지 주인이 A 토지를 사는 것은 딱 이 두 사람 간의 일이에요. 그죠? 자, 이 두 사람 간의 일이고 A 토지가 B를 사든 B 토지가 A를 사든 서로 뭘 알고 있냐면 저 상대방이 내 토지를 사고 나면 그냥 내 토지 가격만 그대로 가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합병 증가까지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A 토지는 B한테 1억에 팔지 않을 거고 1억 이상에 팔려고 할 거예요. 1억 플러스 합병 증가의 일부를 요구할 거고요. 반대로 B 토지도 A한테 토지를 팔 때 5천만 원에 파는 게 아니라 5천만 원 플러스 합병 증가의 일부를 요구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제한된 시장. 자, 시장 참가자 다수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딱 이 둘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협상해서 이 합병 증가를 얼마를 얹어줘야 나한테 팔겠냐라고 해서 당사자 사이에서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래 가격을 한정 가격, 시장이 한정된 상태에서 결정된 가격이다라고 해서 한정 가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병 분할과 관련해서 부동산의 한정 가격이라는 개념이 태어난다 이 얘기예요. 역시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던 가격 다운론의 일종입니다. 자, 이 A라는 토지를 그냥 제 3자한테 팔 때에는 1억에 팔게 되겠지만 B한테 팔 때에는 1억 이상에 팔게 돼요. 따라서 동일한 토지라고 해도 일반적인 매매가와 시장 가격과 한정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용도의 다양성과 최유효 이용을 지원한다. 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면적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병합 분할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이용이 가능해지고 따라서 좀 더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더 잘 도모할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위치의 가변성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로 부동성이라고 해서 부동산의 물리적, 지리적 위치는 변화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동시에 위치는 또 가변적이라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자, 부동산의 물리적, 지리적 위치는 고정불변이지만 인문적 위치는 가변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길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멈춰 섭니다. 자, 그러면 나의 위치는 이제 고정되어 있나요? 그죠? 나는 가만히 있죠. 나는 이제 움직이지 않죠.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지나옵니다. 무슨 얘기죠? 나는 가만히 있지만 내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은 계속해서 변화하게 되죠. 내 주변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해봅시다. 자, 어떤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부동산이 있고, 자, 이 부동산을 둘러싼 주변 지역이 있겠죠. 자, 이 부동산의 위치는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이 물리적, 지리적 위치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동산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게 되는데 없었던 건물이 새로 지어지기도 하고 있었던 건물이 없어지기도 하고 없었던 학교가 지어지기도 하고 없었던 병원이 생기기도 하고 없었던 도로가 새롭게 개통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부동산의 물리적, 지리적 위치는 불변이지만 이 부동산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한다가 바로 위치의 가변성이에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바로 사회적 위치가 변화한다는 것이 있는데 사회적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관련된 환경의 변화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마을 지역에 이 지역 사회에 인구수 자체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이러한 인구 변화도 사회적 위치의 변화이고요. 또 그리고 가구 분리라고 해서 예전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각각 산다. 이러한 가구 분리 역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변화하는 것의 현상의 예시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동네 지역 주민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변화하는 것들이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 내용입니다. 뭐 도서관이 생겼다거나 뭐 주거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 변화하게 되겠죠. 그러한 내용들이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의 변화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인데 이것은 돈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교통체계 정비, 자, 없었던 도로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땅값이 변화할 수가 있고 출퇴근 시간이 변화하게 되겠죠. 자, 경제, 한국의 경제가 성장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사회의 경제가 성장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부산 해운대가 있는데 부산 해운대 관광 산업이 잘 된다면 해운대라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소득이 올라가게 되겠죠. 또 경기 순환, 경기가 불황일 수도 있고 호황일 수도 있죠. 자, 부동산은 가만히 있지만 경기는 호황과 불황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경제적 위치가 변화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인데, 자, 부동산은 가만히 있지만 그 부동산과 주변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 규제, 뭐 건축 규제,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세금에 대한 법규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법적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 또는 규제, 부동산에 대한 규제, 법과 행정 규제는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토지의 기타 특성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토성, 부동산은 국토를 이룬다. 자, 다음에 지역성, 부동산은 그가 속한 지역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형성되는 거지. 자, 어떤 지역에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그 주변 지역과 아무 상관도 없이 혼자 독자적으로 이용되거나 가치가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지역 사회와 지역과 일정한 영향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가치가 형성되는 거죠.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주변에 학교가 지어지거나 병원이 지어지면 자, 대상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주변 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가니까 굉장히 비싸고 아무나 부동산을 거래할 수 없다. 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자, 투자의 고정성. 부동산은 굉장히 고가인데 환금성이 낮기 때문에 자, 내가 부동산을 깨서 현금화 시키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돈이 묶여 있는 투자의 고정성의 성격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건물의 특성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시험에서는 토지의 특성이 주로 나오고 건물의 특성은 거의 나오지가 않으니까 가볍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은 비영속적이죠. 건물은 짓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마모와 상각이 발생합니다. 즉 감가가 발생하죠. 즉 무슨 얘기죠? 영속성이 없다 이 얘기예요. 자, 생산 가능성. 토지는 부증성이 있지만 건물은 돈을 들이면 생산할 수가 있다. 또 토지는 동일한 토지가 없지만 개별성이 있어서 동일한 토지가 없지만 건물은 똑같이 만들 수가 있다. 자, 토지는 부동성이 있어서 움직일 수 없지만 건물은 이동 가능하다. 이동형 주택도 가능하고 있던 건물을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다음에 토지 종속성. 자,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위에 지어지기 때문에 토지를 지배하기도 하지만 어떤 건물이 지어지냐에 따라서 토지 가치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어떤 토지냐에 의해서 그 위에 어떤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느냐도 결정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가 있다 정도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 강의 마치고 이어서 워크북 풀어볼게요. 자, 제3절 워크북입니다. 교재 보시면요. 각 용어의 번호를 묻고 있는 토지의 자연 특성에 대해서 기입하시오라고 묻고 있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토지의 집약적 이용은 왜 해야 되는 거죠?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즉 토지의 부증성 때문에 집약적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지가가 상승합니다. 지가 왜 상승하죠? 토지가 부족하니까 지가가 상승하는 거죠. 역시 부증성과 관계가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 왜 관리를 잘 해야 됩니까? 건물은 오래 가니까, 즉 영속성이 있어서 건물은 오래 가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면 오래오래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개별 분석이 왜 필요한가? 부동산의 개별성이 있기 때문이죠. 각각의 물건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5번, 임장 활동이 필요하다. 왜 직접 가봐야 되나요? 물건이 나한테 오지 못하니까 내가 가야겠죠. 곧 부동성 때문에 고정성이라고 할게요. 고정성 또는 부동성 때문에 임장 활동 필요합니다. 자,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다. 왜요? 건물은 오래 가니까, 즉 영속성 때문에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죠. 자, 7번, 국지적 시장 왜 형성됩니까?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성. 자, 재고 시장의 형성. 내가 쓰다가 중고 부동산을 팔 수가 있는데 중고 거래가 왜 가능하다? 마모되거나 상각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영속성 때문에 중고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토지 공개념. 자, 토지는 아무리 사유재산권일지라도 사회적으로 공공적으로 그 이용을 제약 규제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 왜 가능한 거죠? 토지에 부증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 같이 잘 이용해야지 소수의 개인들이 토지를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 도출돼요. 자, 감가상각이 안 됨, 영속성 때문에 감가상각 안 된다고 했죠. 자, 임대차 시장이 형성된다. 자, 누군가한테 빌려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역시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희소성 야기, 부족함을 야기한다. 왜 부족해지는 거죠? 부증성, 부족하기 때문에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희소성 약이 되는 거죠. 자, 부동산끼리 비교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요? 물건마다 개별적이니까 개별성이 있어서 비교가 어렵죠. 자, 정부 규제가 용이하다. 자, 정부가 규제해도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즉 고정성 때문에 정부 규제가 용이한 것입니다. 자, 외부 효과. 주변에 있는 인접한 토지가 나한테 미치는 유리한 또는 불리한 효과를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자,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인접성 쓰셔도 괜찮아요. 자, 수요자 경쟁 약이, 수요자끼리 이 부동산을 서로 살려고 경쟁한대요. 왜냐면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즉 부증성 때문에 수요자끼리 경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17번, 지역시장 형성. 자, 부동산은 지역마다 지역시장을 형성하게 되는데 상계동 아파트 시장, 강남 재건축 시장, 부산 부동산 시장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시장 형성되는데 왜?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방세의 원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14번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세를 매겨도 도망가지를 못해요. 즉 고정성 때문이죠. 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 그런 거죠?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물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20번, 비교 표준지의 선정이 곤란하다. 왜 그러죠? 비교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동일한 토지가 어렵기 때문에 유사한 토지를 찾는 것, 비교할 만한 토지
토지를 찾는 것이 어렵죠. 즉 개별성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토지 특성과 여러 가지 부동산 파생 현상이 부동산의 어떠한 특성과 관련이 있는지 하나씩 기입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표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1번 문제와 2번 문제 이어서 이 두 문제만 암기하신다면 이것과 관련된 문제는 100%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최유효 이용과 관련된 토지의 자연 특성을 기입하시오. 자, 자연 특성이니까 최유효 이용은 부증성과 용도의 다양성 때문인데 자연 특성이니까 부증성만이 오면 되겠죠. 자,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증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3번 직접환원법의 근거. 직접환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동산에서 장래에 발생할 수익을 모두 다 땡겨서 더해서 현재 가치를 구하는 방법인데 즉 부동산의 영속성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거래의 비공개성, 거래가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 내용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자, 가치 보존력 우수. 전쟁이 나도 건물은 부서지지만 토지는 그대로 있죠. 즉 영속성이 있고요. 자, 상품의 비표준화,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제품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자, 공급의 비탄력성. 공급이 왜 제한되냐면 부증성이 있기 때문에 공급에 제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동산과 구별. 동산은 움직일 수 있지만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어서 동산과 구별되죠. 고정성이 와줘야 되고요. 소유와 운영의 분리 왜 가능합니까? 영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장의 비조직성은 물건이 개별 물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통합된 거래 시장이 생기기 어려운 겁니다. 자, 주식 시장과 대비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개별성이 정답이 되는데 근데 사실은 시장이 비조직성을 띠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서 지역 시장을 형성하기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고정성이 와도 됩니다. 고정성도 시장의 비조직성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서 개별성, 고정성 모두 다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11번 물리적 공급이 제한된다. 부증성 때문이죠. 자, 정보 수집이 곤란하다. 왜냐하면 개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 물건마다 정보를 수집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죠. 자, 13번 지역 분석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물건이 속한 지역의 주변 환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가치 추계 곤란하다. 자, 부동산의 가치를 알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개별 물건마다 각기 나름대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이죠. 자, 가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내가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장래 수익의 현가 합으로 이 물건의 가치를 구할 수 있다가 바로 가치의 본질이에요. 가치의 정의는 그러합니다. 어떤 물건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장래 얻을 수 있는 모든 편익, 모든 수익의 현가합이 이 물건의 가치다라는 것이에요. 즉 영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지대의 발생, 지대라고 하는 것은 토지 임대료인데 왜 임대료를 줘야지만 토지를 이용할 수가 있죠? 토지가 무한히 존재하지가 않고 희소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니까 부증성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까지 해결을 했고 1번, 2번 모두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부증성으로 인하여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의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 된다고 했습니다. 수직선. 가격이 어떻게 변화한다고 해도 토지의 물리적 공급량은 전혀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의미죠.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 논리가 되는 근거가 되는 특성 무엇이냐? 자, 인접성 때문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자,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또는 부동성 때문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자, 유사한 의미이기 때문에 인접성, 부동성 모두 다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자, 5번 부동산의 소유와 관련해서 경계 문제를 일으키는 특성은 무엇인가? 역시 인접성이라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고정성도 아주 정답이 아닌 건 아닌데 인접성이 조금 더 가까운 정답이 되겠어요. 자, 6번 공유수면 매립이나 산지 개간은 부증성의 예외이다. 예외제가 아니라고 했죠. 예외 아니고요. 다만 용도의 전환 사례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다. 자, 7번 최유효 이용의 성립 근거가 되는 특성 두 가지를 쓰시오. 자, 부증성하고 용도의 다양성이 결합을 해서
최유효 이용이 도출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8번 특정 토지의 위치성은 어떤 토지의 위치가 더 좋고 어떤 토지의 위치는 덜 좋다라고 하는 이 위치성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 선택과 선호의 결과로 나타낸다 나와 있는데 문장이 좀 어렵죠? 자, 문장이 어려웠는데 그냥 의미는 사실 쉬운 얘기입니다. 자, 강남 땅이 있고 강남 토지가 있고 저기 어디 산골 오지 마을에 토지가 있다고 합시다. 자, 왜 강남 토지가 비싸고 산골 오지 마을 토지는 쌀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강남이라는 토지를 선호하기 때문이죠. 그럼 사람들은 왜 강남을 선호할까요? 강남의 흙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강남 흙이 산골 마을 흙보다 더 비옥한가요? 그렇지는 않죠. 흙을 좋아하는 게 아니죠. 강남 땅의 흙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강남 토지가 깔고 있는 뭘 좋아하는 거 사실은 위치를 좋아하는 거죠. 강남 토지의 위치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어떤 토지의 위치가 더 좋고 어떤 토지의 위치가 더 좋지 않다, 덜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위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치에 깔려 있는 토지는 비싸게 거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토지의 위치가 좋다, 안 좋다 하는 것은 사람들의 선호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사람들의 선택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맞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좋은 위치의 토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위치에 있는 토지가 좋은 위치의 토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용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9번입니다. 토지의 부증성은 토지 사용이나 판매를 둘러싼 계약에 있어서 법적으로 대체 가능성을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 부증성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개별성 때문이죠. 개별성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제약받게 됩니다. 자, 10번. 토지는 비생산성 때문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요거 틀린 표현이죠. 자, 우리가 경제적 공급이라고 해서 A라는 용도의 공급을 줄이고 이것을 B라는 용도로 바꿔버리면 자, B라는 용도의 토지의 공급은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는 공급이 가능해요. 그런데 전체 토지의 관점에서는 자, 한반도의 면적을 늘릴 수가 없다 보니까 토지의 공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11번입니다. 부동산은 땡땡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지역적 시장으로 되고 각 지방 정부마다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 무엇 때문입니까? 부동성 때문입니다. 또는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때문입니다. 12번, 부증성으로 인해서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 서로 이 토지를 내가 차지할 거야 라고 하는 입지 경쟁 발생하고요. 자, 이 입지 경쟁의 결과 서로 내가 더 비싼 가격 지불할게 하는 경쟁 때문에 지가가 상승하게 돼요. 자, 그래서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입지 경쟁 발생하고 서로 이 부족한 토지를 내가 쓰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지가가 상승한다. 맞는 표현 되겠죠. 다음에 13번입니다. 분할 합병의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다양한 사이즈로 토지의 면적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고 또는 권리나 시간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토지에 좀 더 다양한 용도의 이용을 지원할 수가 있고요. 14번 토지의 인문적 특성 중에서 자, 도시 계획이 변경되거나 공업단지의 지정 이런 것들은 사회적 위치가 변화하는 게 아니죠.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는 게 아니라 행정적, 법적 규제가 바뀌는 거니까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이 아니라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4번은 틀린 표현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본절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